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통을 견뎌야겠지만 전기요금은 훨씬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전기요금은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가격이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만 쓴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전력은 내일 오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식재료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가파른 상황에서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서민 가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난해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춰봐도 가격이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만 쓴다는 한 총리의 말이 다소 허망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전력을 많이 쓰는 대기업에 더 비싼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형평성 있는 전기요금 인상안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일정으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해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접견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님과 지난주 런던, 뉴욕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만나 우리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앞서 영국, 미국 순방 당시 이제 이른바 48초 환담 논란에 대한 그 논란을 좀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 안부를 전하면서 올해 굉장히 생산적인 방안을 가졌다는 말도 했다면서 오늘 우리 회담은 그 연장선상에 있고 양국의 관계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근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어왔다면서 방안의 목적은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윤 대통령 예방 결과를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시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전 세계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평등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처음에 여성 문제 관련 해리스 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공지했다가 네. 추후에 다시 공지를 통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윤 대통령이 오늘 여성 리더 초청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하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여성 지도자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우리 사회 여성들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여성 지도자 환담이 유익한 결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고요. 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정부도 여성 역량 강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왜 여성과 관련되는 대화 나눴다는 걸
앞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앞서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이제 당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을 들러왔는데요. 네. 일본 현지에서 이 뉴욕타임즈와 한 인터뷰에서 그 한국 대통령을 만나면 이 성평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런 네.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특히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상당히 낮은 상태다 이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그런 데 대한 어떤 부담감이었는지 뭐 아니면 그냥 단순 실수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경우도 좀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게 그냥 단순히 실수라고 해도요. 이게 이른바 영미 캐나다 순방 당시에 뭐 야당에서 외교 참사라고까지 이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불과 일주일 전이었는데 네. 이 연달아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게 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겠습니다만 뭐 국민들로 하여금 좀 상당히 신뢰감을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해리스 부통령이 입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해리스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접견 내용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국내의 어떤 논란 관련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한 건 없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통령실의 답변이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측으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으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루어진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그 XX라고 하는 발언도 한 적이 없다. 자범 제거하고 나니까 오히려 안 들리더라 이런 입장 밝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했다는 발언이 다 부정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오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당히 좀 논란이었는데요. 일단 그 언론에 보도된 발언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한 기억을 윤 대통령 본인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도 언론 보도는 가짜 뉴스로 규정해서 이 사실 좀 논란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세게 나갔다는 말도 있고 그 정도로 끝내라는 말도 있지만 나를 위시해 대통령실 참모들은 가짜 뉴스만은 퇴치해야 하지 않냐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 XX를 언급했는지 여부를 놓고는 발언 주체인 윤 대통령조차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했는데요. 김 실장은 대통령께 여쭤봤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말한 것인데 사실 본인도 잘 기억하기 어렵고 지나가는 말로 했다면서 상황상 바이든이 나올 리 없고 바이든이 나왔으면 의외라고 했을 텐데 나중에 들어보니 너무 불분명하다. 또 이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한 발언에서 바이든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미국에서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지칭했으면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중요할 텐데 지칭도 안 했던 날리면이라고 했던 발언을 두고 왜 미국 정부가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굳이 설명을 하느냐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실 얘기가 한국 내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의 반응이 이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국 측의 논란이라는 게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실 주장에 따르면 MBC 모 언론사가 이제 가짜 뉴스를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 측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는 그냥 국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과 함께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반응이 이러했다라고 브리핑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하루 동안 상당히 많은 일정을 소화했어요. 네, 좀 전에 전해드린 윤 대통령 예방 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판문점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리더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여성 리더 간담회에서는 뭐 김연아 선수 그리고 윤여정 배우 등 이제 그 한국의 여성 리더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한 건데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이 성공할 때 사회 전체가 성공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면 성평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사거리, 고도속도 재원 등을 분석 중인데요. 북한은 지난 25일 이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북 내륙인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어제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그 SR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서 오늘까지 합치면 최근 5일 사이 3차례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미가 지난 26일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 동해에서 진행하고
보이는 연합해상훈련에 대한 이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회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조금 전인 저녁 7시를 좀 넘긴 시각이었는데요.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채택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중에 있었던 뭐 한일 정상회담, 또 한미 간 48초 환담, 또 비속어 논란 이제 이런 것들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면서 펼치고 있던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재석 170명에 찬성 168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을 이제 다수당 폭거다 이렇게 규정하며 이제 반발한 끝에 불참을 했고요. 이 정의당도 이 박 장관이 아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절차적 측면에서 국회법을 철저히 준수해 하등 문제가 없다면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번 순방외교가 실패했고 부족했다고 지적하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에 거부하는 대신에 피켓 시위를 벌였네요. 네, 뭐 여야 양측 간에 뭐 고성, 야유, 뭐 항의 굉장히 좀 고성이 많이 오갔는데요. 예. 오늘 이제 본회의가 원래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서 아침 10시에 열렸다가 이후에 이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서 원래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어서 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네. 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요청이 있어서 이게 정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개가 6시에 됐는데요. 이때 여야 의원들의 손에는 각자 이제 각 당의 주장을 담은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회 폭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외교 참사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연단 앞에서 줄지어 피켓을 들고 막 1분간 침묵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에도 여야 그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뭐 위법이나 불법이 있으면 탄핵 소추를 했을 것인데 자신이 없으니 해임 건의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뭐 욕설 사과다. 대통령이 욕하는 게 협치냐 뭐 이런 고성을 지르면서 이 송 원내수석 부대표를 비판을 했고요. 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민주당 조용히 해라 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뭐 이런 역시 목소리를 높인 발언으로 맞섰습니다. 이 송 원내수석이 발언하는 10분 내내 공방전이 이어졌고 이제 김 의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해달라 이렇게 만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이 여야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이제 여당 의원들은 퇴장해서 이 본회의장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아마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죠. 네, 뭐 거부권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는데 뭐 사실 이게 법안이 아니라서 뭐 정식으로 네,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하는 절차는 아니고 이를테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뜻을 사실상 오늘 밝혔는데요. 네.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 이른바 도어 스태핑에서 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를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뭐 어느 정도 확실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오늘 MBC를 고발했어요. 예.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MBC에 대해서 좀 그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TF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 이게 구성이 돼서 뭐 이른바 이제 윤 대통령 관련 발언의 영상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 MBC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잖아요. 네네네네. 오늘 그래서 2시에 대검찰청에 박성재 MBC 사장과 보도국장, 그다음에 디지털뉴스국장 등 그리고 기자까지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TF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조작 방송으로 인해 국가적 해를 끼치고 파문이 확산하는데도 그걸 해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그 반대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MBC의 책임만 묻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사실 뭐 원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뭐 하태경 의원 등등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도 이제 비판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를테면 오늘 유승민 의원이 대구 경북대에서 강연을 했는데 온 국민이 청력 테스트를 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반면 원래 이제 친윤 그룹 내지는 이제 좀 우호적인 그룹이라고 불렸던 데서도 좀 우호 내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실에서 MBC에 보냈다는 공문을 보고 처음에 저는 조작인가 싶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을 향해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형식은 둘째치고 그 당사자 상대방 명의는 공식적으로 가야 하는데 주식회사 문화방송도 아니고 MBC 사장이라고 했더라. 이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공문 보낼 때 용화대 누구 실장 이렇게 보내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네, 뭐 사실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뭐 여야 간의 공방은 어느 정도 그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좀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연설에서 눈에 떴던 거는 이 문화방송 즉 MBC의 윤석열 대통령 그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서 망국적 행태다, 국기문란 보도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교섭단체 정당을 대표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에서 특정 언론사의 특정 보도를 지목해서 뭐 이렇게 고강도의 비난을 한 것이 저도 지금 국회를 한 10년 정도 출입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전례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이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 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MBC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해 방송하고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는 등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다.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5년 만에 정권 교체, 4년 만에 압도적 지방 권력 교체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셨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권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마지막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정상회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야당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이 아니라 야당 대변인 논평 같았다면서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시종일관 야당 탓, 언론 탓을 했다면서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이 몰아닥치고 대통령이 외교 참사로 국격을 실추시켰는데 정 위원장 연설에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대변인도 오늘 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이 양두고육당이란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면서 정 위원장은 민생위기,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을 얘기했지만 결국 모든 탓을 민주당으로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동안 공석이었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지명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임명했어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 이른바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로 이제 이주호 후보자가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김대기 오늘 비서실장이 그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그 지명 사유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 전문가다. 또 교육 현장과 정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국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그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노동 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거나 2020년 정광훈 목사와 뭐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좀 극우 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로 지금
좀 그런 우려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김대기 실장은 노동계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안다. 노동계에 대한 애착도 많고 현재 선후배로서 유대관계가 좋은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네요. 네, 사실 선후배로 유대관계가 좋다. 김대기 실장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좀 그걸 무색하게 하는 논평이 그 양대 노총으로부터 나왔는데요. 네. 이 민주노총에서는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부라면 해프닝에 그칠 인사다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들러리로 그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경사노위와 그 위원장의 색깔론과 노조 혐오에 가득한 시각과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김문수 씨를 임명한 것은 속이 너무 뻔하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직 절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이 김 위원장에 대해 반노동 발언을 일삼는 등 노동계가 환영할 인물이라 하기 어렵다. 또 진영 논리의 편승에 과도하게 보수 진영을 옹호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반노동 발언을 일삼는 행보 등으로 노동계가 환영할 인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 인식이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에 대해 이 XX로 인식할 만큼 협치의 뜻이 없다는 게 이번 교육부 장관 경선의 위원장 임명에서도 드러났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 박 원내대표는 이주호 후보자는 전에 교육부 장관을 할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역사 문제는 더구나 상식에 입각한 교육 정책을 표현한다면서 특히 다음 주가 국정감사 기간인데 네. 이 기간에 이제 그 후보자를 지명해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노동계 불신, 국회 불신을 가진 분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분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정이 지나서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한 게 좀 논란이 되네요. 네, 어제 1시가 좀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 1시가 좀 넘은 시각에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먼저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다음 달 6일로 정했고요. 눈길을 끌었던 게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유는 연차 내에서 이 음주 가무를 해서 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수해 현장 망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와 같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어제 전체회가 끝난 뒤에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찬회가 8월 25일에 열렸는데 갑자기 왜 또 징계위에 상정이 되는지 또 의아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네요. 자,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TV를 틀면 일반인 연예 프로그램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일반인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인기와 달리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은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인식이 저출산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지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입니다. 네. 네. 일단 이번 조사 내용하고 결과를 좀 네. 듣고 싶거든요. 네. 네. 저희 이번 조사는 저희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범죄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비혼 청년 1,047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조사 결과가 좀 흥미로운데요. 일단 제가 네.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네네. 하지 못하고 네.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닌가 또 싶거든요. 아니에요. 못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네. 연애 경험을 물어봤더니 예. 36.4%만 현재 연애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예.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솔로이거나 또는 연애 경험이 없다는 비율을 합치면 청년들의 65.5%가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당연히 궁금하신 것처럼 예. 이게 자유의지로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했어요. 네. 비연애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10명 중 6명이, 여성은 10명 중 무려 8명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연애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예. 비연애 상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네. 좀 놀라셨죠? 예. 그 사실은 뭐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취업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네네. 생활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뭐 연애 네. 그리고 또 결혼까지 네. 이어지는 이 과정이 잘 안 된다. 네네.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 인식하고 좀 달라서 좀 네네.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결혼을 하려면 사실 연애를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연애도 이렇게 10명 중 6명이 안 하고 있다. 그것도 자유의지로.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을 둘러싼 환경이 예. 대학 들어가자마자 취업 준비하고 또 졸업하면 취업준비생으로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경쟁의 압박 때문에 비연애 상태가 높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저도 예상을 뛰어넘어서 놀랐고요. 네. 아마도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면으로 만날 기회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또 비연애 상태로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은 어땠습니까? 결혼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은요. 예. 그 결혼 의향을 물어봤더니 예. 한 절반 정도 49%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요. 예. 그 없다고 응답한 51% 중 남성은 43%, 여성은 56%가 결혼 의향이 없다고 해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여성이 결혼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고요. 네. 출산 의향도 비슷합니다. 출산 의향이 결혼 의향보다 좀 낮은데요. 예. 43.7%. 근데 이제 여성은 65.4%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대답을 해서 예. 확실히 이 출산이 여성들의 삶에 되게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독박 육아라고 출산에 들어가면 네네. 그 부분이 이제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성불평등 경험이 출산 의향과 연관성을 보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느 네네. 정도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불평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10명 중 4명이 출산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네. 불평등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청년들은 10명 중 5명이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을 해서요. 예. 이게 사실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의 어떤 성차별들이 채용, 승진 등의 차별이 개선되는 것도 이게 출산 의향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보입니다. 네. 연애와 결혼과는 아까 이제 자유의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사회 환경과 관련돼 있는 문제로 해석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 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좀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결과들이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결혼, 출산은 둘째치고 연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저희 기성세대들은 연애나 결혼, 출산이 생애 과정의 자연스러운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청년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당연한 과정이 아니라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삶의 선택지가 훨씬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기보다는 네. 비연애, 비혼, 비출산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확인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가 준다면 비혼이나 비출산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올해 7월 출생아 수하고 혼인 건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청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지금 이런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결과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럼 이건 좀 코로나 영향도 크고요. 예.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출생아 수는 좀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예. 우리나라 지금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라는 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고, 네. 근데 문제는 OECD 가입국 중에 1.0 이하의 합계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네. 사실 일본도 낮은 나라인데 일본은 1.34예요. 그래서 이게 합계 출산율이 사실 1.3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초저출산이라고 하고 네.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뭐 그동안에 정부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썼는데 네네. 이게 별 소용이 없다. 이 이유가 네. 뭔가 참 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뭐 정부 예산이 뭐 200조 이상 최근 5년에 저출산 예산에 투입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저출산 예산이 직접 지원 예산이 있고 뭐 고용, 일자리, 주택, 교육 뭐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다 합해서 그렇게 많은 거고요. 네. 실제로 그 자녀 임신, 출산, 육아 지원과 관련된 가족 지원 지출은 한국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GDP 대비 2.4% 지출인데 한국은 1.4%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3.7%, 3.5% 이렇게 많이 지출하고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청년들의 인식이 문제다 이런 거보다 저희는 더 많이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올리는 그런 어떤 정부의 과감한 직접 예산 지원이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소용이 대통령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잘해야 물론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잘하느냐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출산 장려 정책, 저출산 대책에 네.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출산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예고까지 지금 한 상황인데 네, 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좀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제가 이제 뭐 그 조직 체계나 이런 부분은 좀 뭐 정부에서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예. 저는 약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혼인율이 아까 그 올해 7월 혼인율이 5% 가까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혼인율이 떨어진다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유럽의 그 프랑스나 이런 그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보면 출생아 수의 절반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도 똑같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예.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의 다양성, 뭐 비혼 상태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거 보면은 젊은이들이 동거에 대해서 되게 수용적이더라고요. 66.1%의 청년들이
연인이 동거를 요구하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실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네. 기성세대와 달리 이제 꼭 법률론에 집착하지 않고 그 사실혼 관계나 좀 다양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네. 한편으로는 정책의 대상을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꼭 여성이 문제일 것처럼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고 이렇게 여성을 좀 비난하기도 하는데 네. 핵심은 독박 육아, 독박 돌봄, 그다음에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해 6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는데요. 예. 제목이 가정 내 남성의 기여도가 출산율 증가의 핵심이다. 그래서 출산율 감소의 문제를 젊은 여성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네, 남성들이 육아와 돌봄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남성 가사노동 시간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네. 생활시간 조사에 의하면 48분입니다. 네. 근데 여성은 3시간 10분이에요. 그러니까 4배 이상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러니까 육아와 돌봄을 직장도 나가고 한다는 게 여성들이 자꾸 꺼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성들이 육아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근무 시간 단축이나 뭐 재택근무, 육아휴직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오늘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국의 금융시장 파운드화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오랜만에 영국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예. 올 한 해 모든 이슈는 거의 미국의 연준이 금융시장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를 인상한다 안 한다,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다 미국에서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고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이번 주에는 영국으로 다 쏠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썩 좋은 시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뭐 약간 비꼬는 듯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네. 짜증 섞인 반응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영국인데 한때는 뭐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고 그렇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금융 선진국인 영국에서 정부하고 금융당국의 엇박자 정책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린 거거든요. 일단 발단은 신임 총리인 리즈 트러스 총리가 내놓은 감세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네. 트러스 총리는 대규모 세금 감면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영국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공약으로 총리직에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 때문에 지난 23일 날 이른바 트러스노믹스라 불리는 50년 만에 최대 감세 정책하고 예. 에너지 요금 지원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규모가 2027년까지 69조 원 정도의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거였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소득세와 인지세를 낮추고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에너지 요금 지원을 연간 일정액 이상의 그 요금이 나오면 정부가 나머지는 다 대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감세안하고 에너지 지원책이 발표되자 영국의 파운드화의 가치가 추락을 했고요. 네. 영국 국채금리도 급등을 하면서 금융시장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던 거죠. 비단 이게 영국 금융시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영국 채권시장의 불안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 국채금리도 크게 오르고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증시가 급락하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권시장도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영국이 감세를 한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금융시장이 요동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야 정부가 국민들 어려우니까 세금 덜 걷겠다 하고 에너지 요금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환영할 일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당장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방향하고 일관성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각국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높은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영국 역시 9% 넘는 물가 상승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지금 영란은행이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2번이나 단행하면서 네.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려 놓은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신임 총리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 돈을 시장에다 확 부어버리는 셈이거든요. 이번 정책이요. 어떻게 보면 물이 너무 뜨거워서 냉수로 안 될 것 같아서 얼음 같은 걸 한 바가지 이렇게 부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 갑자기 신정부가 들어서서 펄펄 끓는 물을 양동이로 가져와서 이거 붓겠다라고 시장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죠. 정부랑 중앙은행이랑 정책이 완전히 엇박자를 냈고 안 그래도 불안했던 금융시장에 이상 신호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건 시장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오히려 감세를 통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파급 효과가 커진 거 아닌가도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감세는 시장에 돈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돈을 적게 풀겠다고 네. 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직접 지원은 아닙니다. 감세는. 예.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감세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소비자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늘려준다는 얘기니까요.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아, 세금으로 낼 거 덜 내니까 네.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출을 줄여주게 되니까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좀 늘어나면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지원 요금이었는데요. 이 에너지 지원 요금을 영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올 연말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칫 한 150조 원 정도가 들어갈 거란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에너지 네. 요금 지원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돈을 150조 원을 풀어버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은 결국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테고 그러면 채권 시장에 국채가 과다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영란은행은 시중의 돈을 흡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예. 이른바 양적 긴축. 이걸 저희가 QT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팔아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새로 발행할 국채 또 나오고 여기에 QT를 하려고 하는 국채 물량이 또 나오니까 예. 국채 시장에서는 야 이거 국채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당연히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일반 소비자들 입장이나 저도 네. 마찬가지지만 국채를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네네. 국채 얘기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좀 더 쉽게 이 개념을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채권이 조금 그 용어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채 금리는 국채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 금액을 그대로 다 돌려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싸게 사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국채가 많이 풀리면 당연히 국채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뭐 희소성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그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아, 네. 그러면 예. 가격이 떨어지니까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국채가 많이 풀렸고 결국에는 금리 올라가고 수익률도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장치 아니면은 새롭게 돈을 막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네. 국채를 통해서 통화량을 일정하게 조정하면서 뭔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국채를 막 발행을 하는 뭐 이런 네.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통화 정책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건데. 근데 지금 그러면 채권 금리는 얼마나 뛰고 파운드는 또 얼마나 지금 가치가 움직인 거예요? 23일 날 이제 그 세금 감면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을 때 영국 정부가 영국의 5년물 국채 금리가
급격히 올랐죠. 4.57%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같은 날 그리스 5년물 국채 금리가 4.05% 정도였고요. 이탈리아 5년물이 4.07% 정도였으니까 이탈리아하고 그리스보다 훨씬 더 영국의 국채 금리가 더 높았다라는 얘기인데 굳이 제가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들 두 나라가 최근 유로 지역에서 금리가 가장 높게 거래됐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안했던 국가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요. 예, 경제도 안 좋고. 예, 이 두 국가보다도 순간적으로 영국의 국채가 더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영국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국이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갑자기 흘러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더 많아져야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4.2%까지 올라서 스페인의 3.2%, 뭐 포르투갈의 3.1%보다 순간적으로 높게 거래됐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거의 2010년 이후에 12년 만에 영국 국채 금리가 4% 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파운드화 가치도 그날 급락을 했는데요. 1파운드당 1.13달러 정도에 거래되던 게 1파운드당 1.03달러까지 그날 떨어졌고요. 네. 2007년도에 1파운드 값어치가 한 2달러 정도였고 올 초만 해도 1파운드가 1.3달러 정도에 거래가 됐던 상황이니까 네. 뭐 환율도 굉장히 값어치가 떨어지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래도 유로화보다는 파운드화가 좀 더 비싸.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영란은행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 좀 수습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조금 수습은 됐습니다.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10월 14일까지 영란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 앞서 시장이 이제 국채가 많이 풀릴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금리가 급하게 올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심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장기 국채를 다 사들여 버릴게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0억 파운드씩 모두 6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01조 원 규모의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굉장히 큰 규모의 그렇죠. 매입을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표가 나오자 4.6%까지 올랐던 5년물 금리가 어제 4.2%까지 떨어졌고요. 오늘은 다시 조금 올라서 4.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10년물도 4.5%였던 게 4.1% 수준으로 좀 내려온 상황이니까 국채 시장 조금 안정이 됐고요. 환율도 1.03달러까지 내려갔던 게 파운드당 1.09달러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금융시장은 조금 이 조치에 의해서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국제금융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게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 파운드의 영향을 이렇게 받을 줄은 몰랐어요. 네. 이건 뭐 우리는 이리저리 다 치이는 상황인데. 사실은 영국 파운드화 그렇게 자세히 안 들여다보거든요. 유로화하고 달러를 네. 좀 들여다보는데 그래도 영국이 가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운드화의 급락이 좀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은 그래도 준 기축통화 국가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달러 인덱스의 6개 통화를 비교할 때도 영국 파운드화가 들어가는 나라다 보니까 이 영국이 만약에 이렇게 크게 흔들린다면 글로벌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이다라는 게 결국엔 미국하고 국내 시장까지 흔들었던 거고 예.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당시에 아시겠지만 1,440원까지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인데요. 네네. 대외 악재가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요. 파운드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성장률도 2%대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장은 이번에 영국이 주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저희 정부하고 하는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칫 그러니까 금융당국하고 정부가 엇박자를 내게 되면 이 정도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지금 글로벌 분위기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국은행도 계속 긴축을 하겠다라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칫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 그러니까 지원 방안이라든지 돈을 푸는 정책을 세게 나왔을 때 예. 금융시장이 자칫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추경호 부총리가 살짝 네. 조금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좀 걷어들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이 그 자이언트 스텝을 3번째 밟으면서 기준금리가 지금 3.5% 정도까지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2.5%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게 2번 남았는데 네. 미국은 4.5%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네. 앞으로 올릴 수 있을 때 좀 세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좀 두 번 다 꽤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기회가 네. 우리가 최소한 1%포인트 이상은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시면 네.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조금 더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0.5 이상을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0.75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또 남겨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이 미국이고 한국은 10월과 11월인데 네. 이 두 카드를 다 쓰고 저희는 12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미국이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강하게 간다라고 하면 이걸 대비할 수 있는 1%를 한꺼번에 올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0.75 정도를 올려놓고 분위기를 보고 11월에 한 번 더 스텝을 밟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원화 가치 하락을 막을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대세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게 현실화될 가능성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좀 그 어려운 경제 이야기 그동안에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제 풀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이 좀 쉽고 편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뭐 전화로 연결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예. 오늘은 출연까지 했는데 아무튼 저도 시사에 관심 많이 갖고 또 앞으로 계속 청취자로 나와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에 저 귀에 쏙쏙 들어오게 경제 이야기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마지막 인사가 된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네, 지금까지 경제읽기 김청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탐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 지역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 호수, 골짜기 주변 도로와 서해안에 있는 교량은 안개가 더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변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6.5도로 평년보다 22.7도가 높았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대구 29도 등 낮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차차 흐려져서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13도, 서울, 대구 15도, 광주 16도, 부산 18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 25도에서 29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강릉, 광주, 대구 29도, 서울과 대전, 세종은 28도, 부산, 울산, 제주 27도, 인천 25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충북, 충남 지역 하루 종일 나쁨이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8.6도, 습도 78%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당근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일상어가 될 만큼 요즘 중고 물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아마 호기심에 시작했다 중독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중고 거래하는 재미에 푹 빠진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손때가 잔뜩 묻어 그냥 버리기 아까운 물건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가격이 비싸 오랫동안 구입을 망설이며 벼르고 벌렸던 물건을 살 때는 아무래도 중고마켓이 아니라 백화점을 찾게 됩니다. 호사스러운 조명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백화점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할 때면 어깨는 으쓱, 기분은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좋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울의 한 백화점이 열흘 전쯤 업계 최초로 신천점의 한 개층을 통째로 중고 상품 전문 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매장에서는 중고 의류와 전문가 감정을 받은 빈티지 시계 등을 판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누가 중고 상품을 사느냐고요? 개점 이후 4월 동안 1억 5천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20대 패션 브랜드로 매장을 꾸몄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판매고를 올린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백화점은 송파점에 오는 12월까지 재생자전거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재생자전거는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를 서울시내 자활센터에서 수거해 수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평균 10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일반 중고 자전거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백화점은 왜 중고 상품을 매장 전면에 배치한 걸까요?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2030 세대의 트렌드에 맞춘 것이라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고물가 저성장 시대, 한 명의 소비자라도 더 붙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군요. 실용적인 소비 문화가 확산하는 걸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이라니 마냥 반겨할 만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히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딸딸한 게 완전 좋아요. 좀 쌀쌀하네요. 차가운 바람이 휙 가슴을 쓰네요. 아프게 걱정은 나네요. 이젠 익숙해질 때도 돼버린 거죠. 한두 번도 아닌데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나르는 마로님, 중고 물품마저 안 사고 버티고 있어요. 환경 전략이라는 명목으로 그러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만 있다면 경제는 더 안 돌아갈 거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중고 물품마저 안 사고 버티고 계신다네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참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돈 이렇게 꺼내기가 참 꺼려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33님, 백화점의 가치가 높게만 보이던 게 친근해져서 좋은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비싸겠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글쎄요, 비싸겠죠. 근데 또 자전거는 또 그렇게 안 비쌀 것 같고요. 지금 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백화점도 이리저리 많이 치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좀 생존 전략으로 이런 방법까지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디서든 돈을 쓰더라도 지금 돈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데 공감하시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백화점이란 것도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8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아울렛 현장에서 오늘 마지막 인명수색이 있었다고요? 네, 화재 참사 나흘째입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감식과 함께 최종 인명수색을 마쳤는데요. 네. 정말 새카맣게 그을린 지하 주차장을 대전 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대원들이 진입을 해서 그 격실이 100여 개가 되는데 그 100여 개의 격실을 대상으로 최종 인명수색을 했습니다. 네. 건물 도면을 가지고 들어가서 현장 관계자 3명과 함께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5만 3천여 제곱미터를 수색을 했는데요.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최종 실종자 수색을 마무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제가 오늘 좀 가슴 아픈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오늘 이제 화재 현장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주차장 모습이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이게 잔해물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먼지들이 이렇게 손전등을 비추니까 뿌옇게 떠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문 손잡이 주변에 시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을 거잖아요. 그 상황이 그렇죠. 누군가 필사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찾았던 흔적이 오늘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왼쪽 버튼 위에 손바닥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망자들이 발생한. 네, 하역장에서 이제 하역장에서 희생자가 발견된 하역장 근처에 있는 엘리베이터였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화재 원인 밝히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어떤 진전된 소식이 없어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대전경찰청에서는 현장 압수수색을 어제 진행을 해서 스프링클러 그리고 제연설비와 같은 소방설비와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의 CCTV 영상, 그리고 방제실의 시설 서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잠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의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물탱크에서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느냐 이 부분은 이제 밝힐 예정인데요. 네. 지금 CCTV 영상에서는 1톤짜리 화물차와 차량 안에의 그러니까 그
화물차에서 사람이 내리고 엘리베이터로 가고 난 다음에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 여기가 이제 CCTV로 확인한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 화물차 기사가 하역 작업을 하는 사이에 차 주변에 불길이 시작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배기구에 열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종이박스를 태워서 불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 하나.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 차 안에 있었던 잔해물 정밀 분석은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졌는데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을 밝히고 나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도 그쵸.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유성구와 유성소방서를 대상으로 감독 의무를 적절히 했는지도 경찰에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유족분들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처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이제 도명과 일치하지 않게 건축물이 지어진 건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도 중에 하나가 이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현대아울렛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소방 점검 사항이 지난 6월에 자체 점검에서 그 지하 1층 10번하고 12-4번 구역에 설치된 소화 설비가 불량인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 사상자가 발생한 그 화재 당일날 그 출입구가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동차 출입구가 3개씩 6개인데 2개만 열려 있었대요. 아직 이제 손님을 네, 받을 맞습니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업체 측의 설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안전을 이유로 해서 다 열지 않고 2개만 열었다는 건데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을 때 이 셔터가 닫혀져 있어가지고 일부 셔터를 부수고 지하 주차장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발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 출입구가 화재 당시에 닫혀 있어서 소방대원이 셔터를 부수고 진입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독가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출입구만이라도 다 열려 있었더라면 네. 이분들이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네. 혹은 그 연기가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인명피해를 줄일 수는 없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런 관리 감독에 관한 문제 네. 이런 것까지 좀 수사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살펴보고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에서 이제 운영하는 아울렛이잖아요. 네. 이 화재 유가족에게 피해 보상합의를 요구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 시점에 유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현대백화점 측에서 피해 보상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도 안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백화점 측이 어제부터 유가족들을 만나서 피해 보상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손해배상 계산표를 가지고 와서 네.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했다. 유가족분들의 증언인데요. 사고가 났을 때 연령, 기대 여명, 월수입을 고려해서 다른 손해배상 책정액을 제시했고 상당액의 위로금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장례식 장에 찾아와서 드릴 수 있는 보상금은 이 정도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했다면서 네. 이제 조문객을 받고 사실 장례 절차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토로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사고 관련 논란이 굉장히 크니까 하루빨리 이제 업체 측에서는 논란을 잠재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네. 백화점 측 설명은 보상을 최대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찾아뵌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인데요.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빨리 수습을 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가족 입장을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번 이제 화재 사고 이후에 백화점이든 아니면 대형 건물이나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 유통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가보니까 막 물건들이 쌓여 있고 창고처럼 쓰이는 그런 경우가 막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국회 지하 주차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 네.
그래서 구청에 적발이 됐어요? 네. 영등포구에 따르면 의원회관을 점검을 했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나 봐요. 예. 그래서 지하 4층 일부 공간에 컴퓨터를 비롯해서 기기를 쌓아놓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건물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회 측에다가 이제 영등포구에서 주차 공간을 원상 회복하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지난달부터 의원실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물건을 쌓아둘 자리가 필요했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한 구석을 쓰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대전에서 화재 발생한 상황을 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 경각심을 국회부터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오늘 1심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이거는 이번에 벌어진 사건은 아직까지 추가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주환이 2019년 말부터 괴롭힘을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1년 이상 불법 촬영물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서 직장 동료를 위협을 했고요. 그 횟수가 350여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걸 견디다 못해서 작년 10월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때부터는 또 문자로 합의하자고 종용하는 스토킹이 이어졌었는데요. 사실은 이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인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이제 전주환의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열린 건데요. 재판 시작은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로 시작을 했는데 3년 동안 스토킹하고 살해까지 한 전주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원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했고요. 검찰의 구형에 따라서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그리고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가 생전에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고소한 부분에 대한 재판 결과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살인 혐의와 관련된 부분 별도로 기소되고 네. 다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재판 도중에 전주환이 손을 들고 선고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번에 1심 재판이 이제 미뤄졌다가 오늘 열리게 된 건데 판사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전주환이 발언권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밀어줄 수 있느냐. 왜요? 두 가지 이유였는데 예. 하나는 중앙지검에 사건에 하나가 걸려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스토킹과 관련된 재판의 결과 말고 예. 지금 신당역에서 저지른 보복 살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와 이렇게 병합을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국민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된 것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네. 하나의 범죄가 저지러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보복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유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두 개의 범죄가 병합이 되면 유기징역이 최대한 나오지만 네. 따로따로 판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아마 이런 식의 요청을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세부 범죄 사실이 공개가 안 됐고요. 판결문도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환이 신당역에서 벌인 이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교통공사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네. 어떤 대책을 내놓기로 했었는데 뭐 내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뭐랄까 노조 측의 설명에 따르면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이제 요 지역을 지나가게 됐었는데 덕수궁 앞에서 신당역 상황
영무원 추모제를 열면서 예. 사실 서울시장이 실질적인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재발 방지만 얘기를 하고 대책을 말하지 않고 있다. 신당역 사건을 외면하는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27개 서울시의 투자 출연기관 중에서 정원의 10% 가까이 감축하라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주장인데요. 장기 결혼을 충원을 하고 승무원 인력을 증원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신당의 영무원이 사망을 한 상황이 됐지만 2주가 지나도 현장에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여직원하고 같은 조를 하면 남자 직원들만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사와 서울시가 부족한 인원을 충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최소한 노조하고도 대책 마련을 수기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럴지 좀 만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만들고 있기를.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음식 배달 주문할 때 보면 요청사항을 남길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이제 택배 배달을 할 때도 네. 마찬가지지만 아주 황당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아이가 깨면은 배달 때문에 아이가 깨게 되면 환불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남긴 손님이 있었는데요. 아니 아이가 깨지 않게 뭐 배를 누를 때 조심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럼 깨면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낮에 뭐 배달을 시켰는데 사실 똑똑똑하는 소리만으로도 깰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자영업자분이 이 얘기를 밝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적나라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장사가 안 돼서 10월달에 폐업을 하시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님하고 사실 그런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이 손님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깨면 안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밝히거나 손님들하고 옥신각신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이걸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게 이제 폐업을 할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배달 요청사항에 보면 아이가 치즈 스틱을 되게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아이가 자니까 배를 절대 누르지 말고 노크한 다음에 사진을 보내달라. 아이가 깨면 환불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제를 미리 하는 게 아니라 환불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결제하는 현장 결제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제 리뷰를 써주면 쓰는 이벤트 음식은 이제 랜덤이잖아요. 예. 근데 무작정 치즈 스틱을 달라는 요구를 이 손님이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달을 갔을 때 배달 기사가 계단에 올라가는 소리 때문에 아이가 깼다는 이유로 가게 항의를 했고 심지어 이 별점 1개를 준 손님 같다면서 주문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배달 요청이 왔는데 주문이 취소가 됐으니까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다시 주문을 했대요. 예. 또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손님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왜 취소를 하냐 내 거를.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영업자분이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문자를 남긴다. 우리 가게는 배달 대행을 이용을 하는데 이 배달을 하다가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고 하니까 배차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배달할 수가 없다. 손님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면서 내가 정말 아이가 깬다고 해서 환불 요청을 하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예.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맘카페에 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오면 자영업자분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분이 마음대로 하라고. 맘카페에 올리라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노코를 세게 했다고 별점을 1개밖에 주지 않지 않았냐고. 자영업자한테 리뷰는 생명줄인데 아이가 키우는 거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어머님도 저를 키울 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주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를 한 거예요. 어차피 다음 달 폐업 예정이라 솔직하게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별점이 얼마나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되게 스트레스를 주는 중요하거든요. 건지 예, 그걸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뭐 마라탕을 주문하면서 있었던 일도 좀 있었다고요? 네. 여러 가지 화제가 되는데 요청사항 기분 나쁘다라는 제목의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예. 마라탕이랑 마라샹궈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분이신데 글 올리시는 분이 손님 요청사항을 공개를 한 거예요. 커뮤니티에. 네. 아기 때부터 먹었다. 건두부 야채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중국 슈퍼를 가면 건두부와 고수는 엄청 저렴하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청사항에. 네. 그러니까 이 음식이 13,900원짜리를 주문을 하신 건데 네. 마트 가서 재료가 싸다고 해서 이분이 그 재료를 파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달라고 한다면서 황당해 하셨고 이전에도 콩나물 많이 넣어달라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 마트 가면 한 봉지 2,000원도 안 하는데 왜 조금밖에 안 주냐고 항의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별점을 2개를 남겼다고 하는데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수수료도 있고 다른 비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렴하다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벌어다 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절하고 싶은 순간도 있으시겠죠. 네. 하시는 분들도. 예. 그런데 괜히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제대로 정상에서 조리해 드렸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친 요구는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애교 섞인 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문자 내용 2인분 소개하시는 같은 거 1인분 보니까. 주세요. 웃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좀 어떤 환경 자체가 좀 되게 퍽퍽해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근데 이 생각이 별점 드네요. 이거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개선책을 계속 만든다고 또 네. 개선책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게 잘 안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제 뭐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설악산이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첫 단풍이 시작됐다고 지방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단풍이 작년보다는 하루 빠르대요. 그리고 평년보다는 하루 늦은 수준. 그러면은 뭐 크게 예. 예. 근데 단풍이 시작됐다. 기상청에서 밝힐 때는 수치가 있잖아요. 예. 왜 구름량도 많음 뭐 이렇게 나올 때 보이는 단위 면적당 하늘에서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느낌처럼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단풍 시작이 공식적으로 산 전체가 정상부터 20%가 물들었을 때부터 단풍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단풍의 절정이다라고 네. 얘기할 때는 80%가량 물들었을 때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단풍이 시작됐다고 하고 절정이다까지 오는데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하면 평년에는 설악산의 단풍이 절정인 게 10월 17일부터인데 작년에 날씨가 더워서 이게 10월 26일부터 26일쯤 돼서 절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달 그러니까 19일, 10월 19일 설악산하고 오대산을 시작으로 지리산이 10월 26일, 북한산이 10월 30일, 31일, 한라산이 11월 2일, 내장산은 11월 7일쯤 단풍이 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가을 단풍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기사를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번 한계령을 넘어보고 싶은데 옛날에 넘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올해는 꿈이 실현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시갈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영 제작사 랑 안영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공연이든 객석이 꽉꽉 채워지는 세상을 꿈꾸는 안영수입니다. 오늘은 막 기분이 막 확 느껴지는데요. 인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 약간 좀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 같아갖고 예. 오늘 좀 신경 써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방송이라는 게 옷 입는 거랑 똑같아요. 첫 단추 잘 깨면은 예. 그 다음부터 쫙 이렇게 풀려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괜찮았습니까? 네,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쫙 오는데요. 좋습니다. 예. 네. 자,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좀 이게 힘을 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 주말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웰컴 대학로라고 네, 말씀하셨죠? 네, 대학로 거리 축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9월 24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딱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기분도 좀 업이 되고 공연계 어떤 활력이 좀 넘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멘트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현장이 제가 잘 이제 어울릴 것 같은데. 예, 사실 저는 그 9월 24일 날 이 거리 축제 퍼레이드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화사거리부터 해화 로타리까지 거리가 거기가 1.55km래요. 네, 거기를 다 막아놓고 했었던 행사여서 네. 뭐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을까 좀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셔서 그 거리 퍼레이드를 즐기셨고 이게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도 거기 이제 서울대병원도 있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보시면서 많이 즐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이렇게 뭐 그 감회가 좀 새롭다고 해야 되나 감격스럽다고 해야 되나 오랜만에 관객들이 대학로에서 정말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새로운 대학로 새로운 K문화의 어떤 발전 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사 딱 마주치잖아요. 네. 왠지 횡재한 느낌 뭐 그런 거 들거든요. 제가 그 오늘 마로니에 공원에서 그 이제 영상을 하나 찍기 위해서 네. 지나가는 여고생분들이 있길래 네. 여고생들을 이제 불러서 대학로 왜 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뭐 재밌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한테 갑자기 근데 지난 주말에 대학로에서 축제 있었었어요. 이러면서 막 제가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 막 자랑하면서 거기에 예. 뭐 팽수도 왔다. 뭐 거기서 윤도현 밴드도 공연했다. 이러면서 대학로 자랑을 저한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 기분 좋으셨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거리 축제가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안영수 대표님이 시사야 또 만담꾼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이 축제가 열릴 때 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 사실 공연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참석했다는 것보다는 네. 사회자로 섭외가 돼 갖고 사회자요? 예, 이게 그 이화사거리부터 해화로타리까지 거리가 꽤 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를 한 가지 퍼레이드로 쭉 진행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눴어요. A 구간, B 구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A 구간의 퍼레이드를 소개하는 사회자로 섭외가 돼서 예. 예, 리허설부터 시작해서 한 근 8시간 동안 신나게 떠들다가 와서 대단하세요. 예, 용돈도 좀 벌고 가까이서도 봤는데 이 퍼레이드라는 게 그런 묘미가 있더라고요. 치어리딩, 그다음에 무슨 뭐 이제 태권도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거리 이제 춤추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쫙 모여서 한 20여 명 모여갖고 퍼레이드를 펼치니까 그 현장에서 딱 보니까 왜 치어리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응원하는 거 말고 왜 퍼포먼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위로 번쩍 뛰어갖고 예. 막 다리 쫙 벌렸다 예. 떨어지고 막 이런 거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관객들이 막 와 막 이런 탄성이 나오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예, 멋있고 예, 굉장히 흥분돼요. 그런 거 보면. 예. 네. 근데 유명인들도 많이 참석했다면서요? 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홍보대사가 오징어 게임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시는 오영수 배우님이 예. 홍보대사시고 예. 또 이제 그 춤으로 많이 세상에 알려진 모니카 예. 이렇게 또 홍보대사여서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셨고 박소담 배우. 예. 박소담 배우도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을 가끔 했었었거든요. 박소담 배우가 메인 무대에서 또 사회를 또 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오셨던 대중분들이 가장 많이 크게 환호를 해줬던 분들이 이순재 선생님, 네. 그리고 팽수, 네. 뭐 이런 분들이 호명될 때마다 막 이렇게. 근데 이순재 선생님 호명될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쫙 불러주니까 네. 괜히 막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리 공연계에 이런 분, 대학로를 사랑하시는 이런 분이 계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 힘들게 다 겪으셨기 때문에 네. 모처럼 진짜 축제 같은 축제 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드론 같은 걸 띄워서 예.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그거를 이제 그 실제 라이브 중계도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뭐 웬만한 축제 저리 가라 하는 대단한 페스티벌처럼 보여져서 좀 많이 좀 알려지고 계속 꾸준히 이런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거기를 퇴근길이나 출근길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교통을 막기 때문에 조금 힘드셨겠지만 네. 그래도 좀 뭐 활력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근데 너무 지금 흥미롭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난 주말 대학로에 갔었어야 되나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또 거리 축제 안 합니까? 일단 후회하시는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이제 네. 이게 9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웰컴 대학로 행사가 10월 30일까지예요. 예. 그 주말이 꽤 있고 그때 이제 휴일도 있어서 네. 그 주말마다 마로니에 공원 그 대학로 일원에서 이런 작은 행사들이 꾸준히 펼쳐집니다. 그래서 주말에 날씨 좋을 때 좀 나오셔서 보시면 왜 버스킹 보면 이제 그 노래 부르시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네. 버스킹 하시는 분들과 좀 다르게 여러 가지 형태의 공연을 뭐 판소리를 이용한 공연, 춤을 이용한 공연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좀 가족분들, 연인분들 아니면 그냥 심심하시면 혼자 그냥 산책 나오셔서 좀 즐기시면 어떨까? 대학로는 늘 축제 분위기다. 예. 네. 거긴 뭐 즐겁습니다. 네. 자, 이제 웰컴 대학로 소식 축제 얘기 해봤으니까요. 네. 공연 얘기도 좀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웰컴 대학로 소개할 때 가장 큰 환호성을 받았던 분이 이순재 선생님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그 이순재 선생님이 출연하고 계시는 연극 한 편을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참 방송 준비하시면서 치밀하게 복선까지 다 깔아놓으시고 얘기를 하세요. 야, 이거 대단하세요. 계획을 많이 짰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에 대학로 다니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다니신 분들도 화제성이 좀 있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대학로 다니시면 이제 포스터들이 막 그 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공식 게시판에도 붙어 있기도 하고 사실은 붙으면 안 되는 곳에도 가끔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네. 거기에 보면은 좀 익숙한 얼굴의 배우 세 분이 굉장히 귀여운 표정으로 무슨 뭐 1더하기 1은 귀요미 이런 그런 느낌의 표정으로 네. 사진을 찍어서 있는 포스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순재 선생님, 노주연 선생님, 백일섭 선생님. 제가 방송에서 선생님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네. 네. 이 세 분의 배우분들이 굉장히 귀여운 포즈로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진 포스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연극 아트라는. 아트? 예, 아트. 왠지 예술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네, 이 아트라는 작품을 만나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대본이 치밀하고 아주 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잘 만들어진 대본이거든요. 읽기만 이게 텍스트를 읽기만 해도 대본을 읽기만 해도 와 이거 재밌다. 이런 얘기가 대학로에 한 차례 많이 돌았었고요. 네. 작품 소개를 제가 잠깐 해드리면 1994년에 파리에서 초연이 됐었던 작품이에요. 외국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3년도에 정식으로 초연이 됐었고요. 예.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그 굉장히 오랫동안 우정을 돈독하게 지키고 있던 친구 3명이 있어요. 네. 이제 마크라는 친구와 세르주, 이반 이렇게 3명이 친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 3명 중에 세르주라는 친구가 가로로 한 150 정도 되고 세로로 120 정도 되는 왜 TV 정도 사이즈 되는 예. 이 하얀색 그림인데 예. 어떤 그림이냐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하얀색 바탕에 하얀색 선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산 거예요. 예. 이 네. 그림을 샀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게 되면서부터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는 연극입니다. 스토리가 좀 가늠이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예. 지금 선이 보여요. 하얀색 캔버스에 하얀색으로 선을 그리면은 그렇죠. 이 얘기가 그래서 왜 포스터 보면 하얀색 그 판때기 같은 게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예. 예, 그겁니다. 그 오랜 시간 갖고 있던 이제 끈끈한 우정으로 이제 3명이 이렇게 그 같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그림, 이 판때기인지 그림인지 모르는 하얀색 바탕에 하얀색 선이 그려져 있다고 자꾸 우기는 네. 이 그림을 마크라는 친구가 듣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으로 세르주라는 친구가 산 거예요. 얼마 주고 산 거예요? 금액이 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억요? 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공연 봤을 때는 제 기억에는 2억이었거든요. 그 사이 올랐어요? 예, 올해 5억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뭐 영국에서도 시세 반영해가지고 가격을 예.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객들이 딱 들었을 때 관객들도 같이 5억 막 이렇게 돼야 되니까 예. 5억이라는 금액으로 아마 이 대본 각색하면서 그렇게 이번에 만든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샀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 우정의 틈이 벌어져요. 근데 그림 하나 샀다고 왜 우정의 틈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어떤 감정이입을 하면 충분히 좀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잘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예. 들어보세요. 상황 자체를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릴 적부터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지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날 그중에 한 명의 친구가 말씀드렸던 하얀색 바탕에 하얀색 선이 그려져 있다고 계속 우기는 네. 이 그림을 그냥 한 10,000원, 20,000원 아니고 5억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네. 이 처음에는 샀다고 하니까 이미 샀으니까 살까도 예. 아니고 샀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그림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인정을 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 하얀색 판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 얘가 돈을 좀 벌었다고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허영인 것 같기도 하고 과시욕인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는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조금씩 감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크라는 친구가 그 5억짜리 그림을 산 친구한테 그림을 가리키면서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 판때기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산 친구도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하지만 산 친구는 5억이나 주고 산 자기는 어떤 사회의 어떤 지위층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나는 니네들이
뭐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구나. 편하게 농담인 걸 인정하는 듯이 하지만 속으로도 감정이 조금씩 상해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치졸하게 뭔가 속에 있는 앙금들을 드러내면서 공연은 굉장히 재미있는 코미디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구니까 네. 보통 이게 친한 친구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잖아요. 나 뭐 제정신이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가짜야. 아니야 이거 내가 5억이나 주고 틀림없이 진짜 산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티격태격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시계 같은 걸 사서 그게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아무리 봐도 판때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설정은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제가 처음 공연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거 뭐 남성 여성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끼리 우정 막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가가 그 속에 있는 아주 치졸하고 옹졸한 마음을 아주 대사 이 텍스트 자체로 드라마틱하고 코미디적이고 충분히 공감이 가게 잘 써놔서 그냥 텍스트를 읽고만 있어도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그맨 김현준 씨가 남자 셋이 모이면 이상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연극 아트에서 혹시 그런 모습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야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뭐야 그러고 한 대 탁 이렇게 몸싸움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결국은 그 그림 판때기 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 지성인인 척 얘기하고 서로를 설득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감정이 격해지면서 계속 격해지다 보니까 이제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이순재, 노주현, 백일소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무대 뭔가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보여질까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매처에 처음에 티켓이 오픈이 되고 이런 분들이 공연을 하신다고 그랬을 때 관객들이 굉장히 큰 기대로 이 작품을 좀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약간 연극판 뭐랄까요? 꽃보다 할배 뭐 이런 느낌이네요. 딱 그겁니다. 예. 그런 느낌이고 일단 이 실제로 인터뷰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연기 인생이 50년이 넘으십니다. 그렇죠. 이 세 분의 평균 나이가 뭐 나이를 밝히는 걸 그분들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평균 나이가 80이세요. 80이에요? 네, 세분 평균 나이가? 제일 막내 되시는 분이 76이고요. 이순재 선생님이 88이세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보여졌던 이미지가 이 공연에 나오는 캐릭터랑 찰떡인 거예요. 이순재 선생님 좀 약간 다른 이의 선택에 원래 뭐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느낌은 좀 올고진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5억짜리 그림을 산 친구한테 한마디 하는 그 역할을 아주 찰떡처럼 소화하시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5억짜리 그림을 산 그 친구는 노주현 선생님이 하시는데 원래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분위기가 있으시잖아요. 네, 노주현 선생님은 게다가 실제로 누님이 화가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좀 보고 가까이에 두고 계셔서 그 풍기는 이미지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끼는 이반이란 역할은 약간 우유부단하고 약간 두루뭉실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왜 그래? 그러면은 야, 제가 5억짜리 판때기를 샀잖아. 그러면은 야, 저 미친놈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역할을 백일섭 선생님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그대로 너무 찰떡처럼 소화해 주시고 계신 거죠. 제가 공연 소개하다가 좀 흥분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흥분은 계속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은 조심하시고. 네네네. 근데 원래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극에 나오는 캐릭터하고 사실 맞춘 측면이 있네요. 이게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 작품이 1994년에 초연된 다음에 한 35개국, 35개국 정도의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공연이 됐는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 아트라는 연극을 소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또 약간 좀 짓궂기도 하고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장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나이대가 한 30대 정도? 30대나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정도면 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뭐 고정관념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전에 썼던 배우분들은 그 정도 그 연령대로
사실은 연기를 했었고요. 예. 이 작품이 가장 그 묘미, 그 재미를 발휘할 때는 실제로도 친구의 관계에 있는 배우분들이 이 공연을 할 때 그 맛이 훨씬 더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공연했었을 때도 공연에 참여했었던 배우들이 실제 동갑 친구로 구성된 페어 그런 조합도 있고 이 공연을 그 전에 참여했었던 그 박은석 배우, 김재범 배우, 최재형 배우 이런 배우들은 그 나이대도 거의 비슷하고 예. 실제 이제 이 연극 아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연령대 예. 그러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 그런 그림을 살 만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젊은 나이 이런 나이대로 딱 포지셔닝해서 연극은 만들어졌죠. 뭐 영화도 그렇지만 리메이커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나이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영국 작품의 분위기도 뭐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아서. 그렇죠. 예전에는 작품을 만드는 제작사의 기준 때문에 이 캐스팅을 어떤 색깔로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네. 이제는 좀 공연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 시니어 페어라는 이름까지 아예 정해서 이렇게 캐스팅했다고 하고요. 한참 전에는 이 아트라는 연극을 똑같은 상황인데 네. 여성 배우분들이 또 주업을 만들어서 했었던 적도 재밌네요.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 즐기길 원하는 네. 노년 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자신의 얘기처럼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신과 어울릴 만한 캐스팅 페어를 골라서 볼 수 있는 재미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영화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한 번 보시는 게 아니라 네. 두 번, 세 번 반복 관람하시면서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캐스팅 페어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되면은 한 공연인데 두 가지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이런 어떤 다양한 페어 이런 게 저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두 교황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연극 두 교황. 예, 예. 네. 그 두 교황 때도 나이 든 배우들이 이제 그 무대에 네. 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요즘 그 연세가 좀 지긋한 배우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두 교황 그 소개해드리면서 그 약간 감동적인 그 느낌을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맞아요. 제가 요즘에 그 어르신들 이 공연계에 계신 큰 선배님들의 이런 활약에 그냥 너무 감격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 두 교황 하시고 계시는 신구 선생님이나 정동환 선생님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순재, 네. 백일섭, 네. 그다음에 노주현 선생님 그리고 또 이순재, 백일섭 선생님과 같이 공연하고 계시는 손숙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곧 오픈하는 러브레터라는 연극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보대사였던 오영수 배우님이랑 선생님이랑 박정자 선생님도 공연을 좀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대단한 활동이신 것 같고. 그래요. 정말. 한 작품 끝나자마자 다른 작품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무대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셨고 매스컴에서 세상에 많이 연기를 알리시고 무대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괜히 막 큰 기둥 같아서 의지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대가 매력적이라는 얘기겠죠? 네.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백일섭 선생님이 꼰대들의 향연이라고 이렇게 꼰대들의 향연요? 그 표현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순재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 먹은 배우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 무당 예를 드시면서 그 무당이 왜 구판에만 가면 힘이 없다가도 막 힘이 나고 춤을 춘다고 네. 배우도 결국은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설 수 있는 무대만 있으면 우리는 힘이 난다. 88이 되신 배우가 무대에 대한 애찬을 그렇게 저희한테 쏟아 놓으신 거죠. 좀 감격스러운 좀 이게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닿을 때까지 난 무대 위에서 계속 연극을 할 거야. 네. 얼마나 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좀 숙연해지는 얘기잖아요. 네. 그 뭐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저도 공연 일을 계속 했지만 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어른들이 한마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서 이런 거 가끔가다 잊지 않게 가끔가다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맞아요. 네. 그걸 일종의 사표니까 네. 그걸 보고 후배들이 따라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안영수 대표님, 네. 지난번에 자처에서 영국 소개하면 좋았던 점, 뭐 아쉬웠던 점 이런 네. 것들 하나씩 꼽아오시기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했는데요. 네. 아까운 시간 아쉬운 점 왜 얘기하시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이 아트의 좋았던 점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 예전에 이 라이선스 공연이지만 아까 제가 마크 세르주 2반이라고 외국 설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한국 설정으로 됐었던 공연이 되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한국 설정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좀 공감이 가고 내 친구 얘기 같고 내 얘기 같고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건 아마 라이선스 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그럴 수 않았을까 있겠네요. 싶은데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 예, 제가 봤었던 그때 그 정말 내 친구 얘기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예, 곧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공연인 건 확실하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억지로 아쉬운 점을 물어보는 느낌이어서 네, 진땀 빼면서 제작사가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좋은 연극과 웰컴 대학로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무엇이든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아누 파르타넨의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입니다. 뉴스위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건강하고 안전하고 꽤 풍족하고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삶을 살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야 최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나라는 바로 핀란드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은 11위에 그쳤습니다. 경쟁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나라, 국가 경쟁력보다는 개인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나라가 바로 핀란드였던 것입니다. 제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타인을 향한 깊이 내면화된 존중입니다. 예의상 급하게 타인의 불편을 고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습관적으로 배려와 존중을 하는 핀란드 사람들. 채식주의자들이 어디서나 자신이 가장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를 수 있고 장애인들이 교통기관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며 젊은이들이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강요된 패배감에 짓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0의 문턱을 넘어서며 저는 재빨리 요약하고 번개처럼 핵심을 파악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는 일을 멈췄습니다. 저는 느림보로 살더라도 대상의 섬세한 디테일을 하나하나 쓰다듬고 관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무엇도 요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풀어쓰고 길게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게 어울리는 삶이니까요. 이제는 조금 더 느리게 가도 괜찮은 나이, 아니 느리게 가야만 더 멀리 더 그윽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시적 소비가 아닌 최소한의 소비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비결. 말괄량의 삐삐처럼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씩씩하게 독립적으로 크게 하는 양육. 경쟁과 등수가 아닌 자율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교육. 바로 이런 삶의 가치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북유럽 라이프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29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 개화입니다. 내일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서해대교와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 서해안에 있는 교량, 강, 호수 골짜기 주변 도로는 안개 더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변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10도에서 19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은 10도 내외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25도에서 29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높겠고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 충북은 하루 종일 나쁨, 세종과 전북은 오전과 밤에 농도가 일시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1.5m로 일겠고 서해상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글피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지방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지방의 경우 비가 그친 이후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내외,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4도, 신의주 16도, 개성, 청진 13도, 함흥 11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6도, 신의주 24도, 개성 26도, 함흥 29도, 청진 23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7도, 수원 14도, 파주 11도, 낮 최고 서울, 수원 28도, 인천 25도, 파주 27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철원 10도, 춘천 13도, 대관령 8도, 강릉 18도, 낮 최고 기온은 철원 26도, 춘천 28도, 대관령 24도, 강릉 29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서해안 일부 지역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5도, 충주 세종 13도, 대전 14도, 낮 최고 청주, 충주, 대전, 세종 28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서해안 일부 지역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5도, 군산 14도, 광주, 목포 16도, 낮 최고 전주, 광주 29도, 군산 27도, 목포 26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5도, 안동 12도, 부산 18도, 울산 15도, 창원 16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안동 28도, 부산, 울산, 창원 27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제주 19도, 서귀포 20도, 최고 기온은